스토리의 높은 밀도와 몰입감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한 에피소드라도 놓치는 순간 스토리의 이해가 어려워진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대부분이 옴니버스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일부 편수를 제외하면 후반부가 돼서야 메인스트림으로 전개한다. 하지만 킹오저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가멜라이더 시리즈처럼 이야기의 빌드업 과정을 거치며 이를 풀어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 방식은 각 편마다의 연결고리가 생겨 서사에 좀 더 탄탄하고 강한 성격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슈퍼전대 시리즈의 주시청자인 아동층에겐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아무래도 매주 생방송을 챙겨보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시리즈의 특성상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흥미가 생겨서 보는 일도 제법 많기 때문이다. 이 특성으로 인해 옴니버스 형태 위주로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킹오저의 진행은 아무래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첫 화부터 재밌게 보고 매주 챙겨보는 이들은 좋은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그저 CG가 좋을 뿐 자신이 보고 있는 에피소드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 혼란만 생기고 이해를 위해 지난 회차를 챙겨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이러한 사항은 옴니버스가 아닌 연속극 포맷의 방송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며 무엇보다 TV 방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옛날과는 달리 현재는 프라임 비디오, TLASA, ABMA, 툴과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모든 에피소드들을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스토리에서 편의주의적인 부분들이 다소 있다. 너무나도 강대한 능력을 지닌 우충왕과 그로부터 비롯된 우충오도와의 처리 과정이 그 예시. 다그데드는 시체들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운석을 불러 국민들을 전멸시킨다는 등 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했을 터이나 그러지 않았고 우충오도와들 역시 처리하기 힘든 고마는 히루비루의 통수. 민원가는 다그데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느라 무시당하고 그대로 빙결 등 스토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편의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은 다그데드의 성격과 왕의 증표 및 능하일섬, 불사신을 죽이는 힘이라는 파워업, 하카바카로부터의 증언과 라클레스의 계략이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개연성은 확보하고 있으니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일부에서는 시리즈 전통답게 거대 로봇의 비중이 높았으나 2부가 시작되는 27화 이후로는 한 화에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진다. 작품명에서부터 주역 로봇의 이름을 걸고 나온 것과 대조적인 부분인데 특히 오모리 PD는 킹오저는 등신대 전투가 적고 로봇 전투가 많은 전대라고 공표해서 정반대의 노선을 걷는 전개에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 거대전을 담당하던 악역버그 나라크는 2부 시작 이후 아군이 되었고 2부의 주요 적인 우충왕 군단은 전용 괴인이 하나도 없어 간부들인 우충오도와와의 전투가 중심이 되었다. 그렇다고 간부들로 거대전을 하자니 거대전은 대체로 퇴장을 의미하다 보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킴바에짐 때처럼 범죄자 성향의 카이짐을 더 등장시키거나 우충왕과 글로디의 부활 능력을 활용하여 일부의 카이짐들을 재등장시키면 해결되는 일이지만 스토리 노선 자체가 우충오도와 위주로 흘러가고 빼앗긴 국가들의 탈환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이짐들의 등장 또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라를 제외한 각왕들의 국가 탈환 스토리 진행이 완료되자 거대전의 비중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라클레스 하스트의 서사와 왕의 증표 스토리로 이어지며 좀처럼 거대전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작은 메인 메카인 킹오저 뿐만 아니라 추가 메카인 타란툴라 나이트, 킹 코카서스 카부토 또한 디자인적으로 매우 호평이 많다. 하지만 타란툴라 나이트는 2부 들어서 단독체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킹 코카서스 카부토는 23화의 전투 장면을 재활용해 딱 한 번만 등장했으며 그 외에는 전부 익스트림과 킹오저의 합체 파츠로만 등장하여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전작인 아바타로전대 돈브라더즈 또한 초반은 물론 후반에도 거대전의 비중이 줄어서 팬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돈브라더즈보다도 거대전의 비중이 적은 탓에 팬들의 반발은 더욱 심화되었다. 다만 돈브라더즈의 거대전은 스토리 맥락상 거의 의미가 없는 요소이며 거대전이 시작되더라도 굉장히 짤막하게 나온 후 끝나는 일도 많았다. 반면 킹오저는 일부에서 메인 메카인 슈가시,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모든 설정에 꼼꼼하게 개연성을 부여하여 거대 로봇의 등장에 설득력을 준다. 또한 거대전이 없는 에피소드가 제법 많기는 해도 한번 시작하면 꽤나 공을 들여서 연출하기 때문에 전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다. 이 때문에 예산 조절을 위해 메카전의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었는지 반다이의 사장이 직접 전대의 완구 판매의 성적 하락을 언급하였다. 단적으로 요약하면 같은 연도 방영작들인 가멜라이더 가차드, 울트라맨 블레이자, 펼쳐지는 스카이, 프리큐어 전부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킹오저 혼자만 떨어졌다고 한다. 팬들은 이 정도의 거대전 비중이면 완구 판촉이 안 되었을 것이 안 봐도 뻔하다며 딱히 놀라워하지도 않고 있다. 이후 각본가의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소통된 내용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것은 위에서 온 지시를 지킨 것이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모양. 실제로 임금님 전대 킹오저의 미디어 믹스 전개는 단순히 반다이의 완구 판매뿐만이 아닌 여태까지 다른 슈퍼전대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았던 팝업 스토어나 화보집 등등 다른 캐릭터 상품 쪽으로도
활발한 전개를 하고 있으며 이쪽으로는 매번 품절을 기록하는 등 그래도 매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반다이 적자 토해의 흑자라는 농담성 발언도 꽤나 유행 중이다. 다만 완구 판매량의 부진이 온전히 이부의 거대전 비중 축소가 원인인가 따져보면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돈브라더즈는 거대전 비중이 없다시피 했으며 어디까지나 완구의 기믹과 가동률이라는 화제성으로 인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완구의 판매량과 작품 내에서의 분량이 생각보다 커다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돈브라더즈가 증명한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킹오저의 완구인 오저칼리버는 별다른 기믹 없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전부이며 킹오저는 역대 최다 합체라는 상징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완구로서 매력이 부족하다. 즉 전작품인 돈브라더즈의 아바타로 기어 다음 작품인 붐붐저의 붐붐카, 콜라보 작품인 큐류저의 수전지와 같은 키 아이템과 그와 연동되는 기믹의 전무함이 판매량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는 것. 한마디로 작품에서의 거대전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지라도 직접적인 이유는 완구 자체의 오락성과 상품성의 부족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무장해서 로봇으로 변형되어 하나의 완구를 두 가지 방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넘버원 전대 고주저의 테가소드 DX가 첫 방영 시점부터 매진이 나올 정도로 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완구의 판매량을 결정짓는 것은 작품의 내용이 아닌 본질적인 완구의 상품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돈브라더즈의 돈 오니타이진 이후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최종화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유가 밝혀졌는데 LED 월과 거대전을 동시에 쓰는 것이 제작 사정상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높은 스토리 완성도를 보여준 킹오저지만 후반부에 진행되는 능하일섬 불사살에 왕의 증표의 연속 강화 전개는 평가가 썩 좋지 않다. 단독 폼인 킹쿠아가타 오저가 18화에 등장, 궁극 합체 메카인 각 킹오저가 25화에 등장한 이래로 추가적인 강화 이벤트가 없었기에 필수적이긴 했으나 다소 급전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등장한 능하일섬은 갑자기 히든 커맨드 설정이 언급되며 등장했다. 파워업 방식도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 변신 아이템에 숨겨진 기능이라는 설정도 특촬물에선 꽤 이질적인 설정이다. 그래도 능하일섬의 원리 자체는 꽤 흔한 방식이기도 하고 오프닝의 연출을 활용한 능력과 화려한 CG 그리고 지금까지 쓰러뜨리지 못했던 우충오도화를 쓰러뜨리는 전적을 세우며 부실한 빌드업을 커버했다. 불사살에는 엄밀히 말하면 획득 과정 자체는 서사가 탄탄하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힘을 얀마가 복사해서 다른 오저 칼리버에게 뚝딱 부여해보면서 그 힘을 얻는 노력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조차 없이 킹오저 멤버들이 파워업을 하게 되면서 찜찜함을 남겼다. 가장 평가가 안 좋은 부분은 왕의 증표다. 앞서 말한 능하일섬은 강력한 힘을 대가로 한동안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신에 부하를 거는 심각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능하일섬만큼 갑작스레 등장한 왕의 증표는 활용도나 제약도 훨씬 자유롭고 능하일섬과 달리 리스크를 커버할 방법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능하일섬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위의 거대전 감소와 더불어 후반부 파워업의 경우 기존의 완구와는 연계가 없고 때문에 매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또한 지적된다. 전작에서 기껏 반전시킨 매출 상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매출에 직결되는 로봇이나 기존 아이템의 재조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영 도중 작품 내적 요소로만 이루어진 강화극이 계속되는 것은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48화부터 왕의 증표에 대한 설정을 초절로도 궁극 완전체 킹오저와 연관시키며 완구와의 연계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설정과 떡밥을 본편에서 해결해주긴 하나 의문점이 남는 설정들이 덜어 씻으며 스토리 자체에 문제가 될 정도로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나 이를 본편에선 설명해주지 않고 넘어가 불친절한 느낌이 있다. 특이한 설정들을 많이 달고 있는 캐릭터라 그런지 의문점이 많다. 작중 초반 카메즘에게 한나이 관련 대사, 왕의 증표가 그 예시, 나이 관련은 끼워 맞출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왕의 증표의 경우는 44화에서 다른 왕의 증표들과 쿠모노 슬레이어가 빛나는 것으로 쿠모노 슬레이어로 공인이 되었는데도 그 힘을 보석의 형태로 표현해 의문점이 생기게 묘사했다. 소실된 건 힘인 보석임에도 그냥 왕의 증표가 소실된 것으로 뭉뚱그려 말한 대사도 한몫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슈갓 소울과 레전드 킹오저가 해당한다. 슈갓 소울은 슈갓의 마음과 영혼, 두뇌스러운 것으로 힘을 추구한 버그나라크가 슈갓 소울을 섭취하면서 슈갓 인간 vs 버그나라크의 구도가 형성됐다. 문제는 슈갓 소울을 섭취한 것이 그 슈갓 소울이 소실되어 슈갓이 사망한다는 의미가 아니게 묘사가 되었다는 것. 단역들인 버그나라크 괴인들은 묘사되지 않았지만 기라는 가쿠아가타에 슈갓 소울을 섭취했음에도 체내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글로디 역시 섭취한 슈갓 소울이 체내에 있었다. 다이고그의 경우에도 3대 수호신과 가타란툴라의 슈갓 소울을 섭취했음에도 다이고그를 처리한 뒤 슈갓 소울들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고 해당 슈갓들 모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레전드 킹오저 역시 합체음이 같다는 점으로 본래 형태가 맞다는 추론만 가능할 뿐 진짜 레전드 킹오저가 본래 형태인지 익스트림 킹오저가 퇴출된 본래 형태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버그나라크인들의 수명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다. 제라미가 2000년간 살아왔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문제는 작중에서 묘사된 버그나라크인들의 수명은 2000년 가까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우충왕 소속인 카메즘은 둘째치고 데즈나라크 8세는 1000년 전 버그나라크 내전 당시 다이고그를 앞세워 승리했으므로 다이고그, 데즈나라크와 그의 스승으로 영감으로 지칭되는 아멘짐은 그 전부터 살아있었다는 의미이고 슈갓 헌터라는 이명을 지닌 이라가짐, 2000년 전 인간과의 전쟁 당시부터 1000년 전 내전까지 싸울 정도로 멀쩡히 살아있던 네필라까지 있으니 이들의 수명은 1000년이 훌쩍 넘고 2000년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데즈나라크가 2000년 전, 즉 네필라가 현역이었을 시절에 일어난 버그나라크 봉인을 두고 과거를 모르는 우리들이라는 대사를 한 게 매우 어색해진다. 또한 원래는 인간과 닮은 이종족이 슈가소울을 섭취하면서 변이했다는 설정과는 달리 정작 이들이 슈가소울을 섭취하면 곧반드시 죽는다는 것 역시 의문점. 게로우짐은 특성상 살아있으면서도 죽었을 것이라며 얼렁뚱땅 넘겼는데 그렇다면 이론상 불사에 가까움에도 게로우짐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묘사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킹오저에서 불사는 왕의 증표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때문 해당하는 다그데드, 기라, 글로디, 제람이 모두 불사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이들 넷과 다른 형태인 게로우짐은 설명되지 않았다. 하카바카로 향하는 문과 데보니카의 인도를 통한 일시적 부활이 어떻게 다른지, 왜 데즈나라크만 문을 통해 부활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지속시간이 더 짧은 인도로 했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라이니올 괴인체의 경우 오저칼리버 제로로 왕에 무장한 형태인데 어드벤처 헤븐에서는 멀쩡히 써놓고 부활했을 때는 괴인체로 등장했음에도 안 들고 있어 라클레스의 오저칼리버 제로를 빌렸었다. 이렇게 되면 대대로 내려왔다는 라클레스의 오저칼리버 제로와 라이니올의 오저칼리버 제로가 같은 것인지, 같은 것이라면 왜 어드벤처 헤븐과 본편에서 소유자가 다른지가 설명이 필요해진다. 또한 라이니올은 6명의 임금님 전대를 보고 그립다고 표현했는데 정작 오저칼리버는 오저칼리버 제로를 참고로 얀마가 개발한 것이고 오저칼리버 제로로는 쿠아가타 오저가 아니라 오쿠아가타 오저로만 변신이 된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슈퍼전대의 시리즈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요약되며 닌닌저 이후로 점차 대두되기 시작한 시리즈의 암흑기를 확실하게 탈출했다고 평가받는다. 레이와 전대의 실험적이고 특색 있는 전작들과 엮여 슈퍼전대의 새로운 전성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아쉬운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덕분에 오히려 인정받는 장점들이 단점을 커버해주는 최고의 결과를 낳았다. 시작부터 결말까지 선역과 악역 모두 스토리에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미회수 떡밥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용두영미로 마무리하면서 레이와 시대의 플래시맨, 타임레인저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민영 드라마의 한계를 처음으로 확실하게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판타지 특촬물의 인기가 높은 시청자 정서에 맞았던 덕분인지 일본 현지에 비해 뛰어난 상업적 결과를 달성하였다. 그에 따라 갤럭시포스부터 시작된 암흑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고 서울 팝콘 2024에서 진행된 국내 파워레인저 인기 투표에서도 기존의 국내 파워레인저 최고 인기작 중 하나였던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를 누르고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2025년 일본에서 진행된 전 슈퍼전대 대투표의 작품 부문에서 해적전대 고카이저 다음가는 2위에 올랐다. 이는 무척 대단한 수치인데 아무리 2023년 방영 작품으로서 영향력이 남아있었다 해도 일본 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사무라이 전대 신킨저를 뛰어넘고 2위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완구의 판매량과는 별개로 킹오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최상위권의 높은 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2025년 성운상 미디어 부문 후보에도 등극되었다.